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그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네. 최파고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수학 선생님이 돈 번 이야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남들 돈 번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그럼요. 난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만 파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레슨이 있었죠 그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일단은 투자를 잘하는 것보단 투자를 잘하기 위한 여유 자금. 여유 자금이 일단 있어야 돼. 그 말은 내 생활비보다는 내 월급이 확실히 많아야 된다. 네. 월급이 얼마 안 되면 생활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생활비에서 여유가 있어야. 일단 월급을 많이 벌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종잣돈도 만들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이 투자금을 안 팔고 버틸 수 있어야지. 예. 나 마침 생활비 모자라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네. 재테크를 잘하려면 내가 하는 일, 내 돈을 많이 직업, 벌어라, 내 일단. 잡 이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먼저다. 그런 말씀이셨죠? 노골적으로는 최홍석보다 돈 연봉 아래면 나만큼 투자고 나발이고 하지 아유, 말고 나만큼 열심히 하든지. 연봉부터 올려라.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죠?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런 거다. 우리는 투자도 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야, 그 연봉에 투자를 하고 싶니? 나 같은 불안해서 못한다. 라는 말씀 잘 새겨 들었습니다. 젠장. 네, 뭐 다소 왜곡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사실 뭔가 투자에 대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그러한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부유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자꾸 나누고 싶고 예. 오늘도 어떻게 부가 만들어진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예. 현장에 실제로 자산가분들을 만나고 또 자산가분들이 그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많이 이야기 나누는 자산관리자의 저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자산 관리 혹은 이분들의 삶에는 이게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뭐가 있었구나. 이 네 가지가 이 네 글자가 있었구나인데 야, 그게 이제 나왔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땡땡땡이 있었네. 땡땡땡땡이 있다. 네, 땡땡땡땡이 있다. 예. 네, 그 정답은 이제 제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월급이 높았네. 고액 연봉. 고액 연봉. 네. 그런 거네. 자료 보시면 네. 오늘 그 비밀을 저는 예. 복리 효과의 비밀로 정해봤습니다. 복리 효과.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자산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뭔가 자산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뭔가 필살기나 아주 큰 행운이나 뭔가 아주 크게 기여한 무엇인가 있을 것 같지만 예. 제가 보기엔 여러 유형의 부자들 만났을 때 공통적인 건 롱텀하게 복리 효과가 자신의 자산에 잘 효과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산이 많이 커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지금부터 내가 자산 관리를 해서 뭔가 큰 부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제가 생각의 핵심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자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거기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복리 효과. 들어보겠습니다. 네. 복리 효과라는 게 근데 그 말은 불어난 돈에서도 또 불어난 돈도 새끼를 치는. 그러니까 불어난 돈을 또 투자해서 또 불어나게 하고, 그걸 또 불어나게 하고,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를 사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는 똑같이 20%가 올라도 12억에서 14억이 되는 게 아니라 14억 4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갖고 오래 있으면 복리 효과는 저절로 누려지는 건데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복리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사실 심플한 답은 장기 보유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영업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 만나고 제가 아마도 지난 10여 년간 일하면서 아마 2-3천 번 이상의 자산 관리에 관한 상담을 해왔을 텐데 많은 분들에게는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공감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는 내용 역시도 들어보겠습니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에 관한 이해를 조금 돕는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네. 본론으로 바로 가서 이제 보통 우리가 복리 효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결국 맨해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네. 어떤 이야기냐면 맨해튼이 이제 처음 거래됐던 게 1626년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재 살 때 인디언들이 그걸 24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 돈 24달러. 네, 당시 돈 24달러.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1626년에 24달러에 판 게 2024년 현재 기준으로 1조 달러 이상 거래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인디언들이 재테크 개념이 없어서 속았네, 속았어. 부동산을 너무 싼 게 판 게 그렇지, 아니냐라고 그렇지. 굉장히 이제
비난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그 거래한 시점이 399년 대략 400년 전이니까 네. 24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약 지금까지 8% 봉류를 운용했다고 하면 그게 지금 엑셀표로 정리한 것처럼 현재는 한 481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1조 달러짜리 부동산을 1조가 넘는 부동산을 1조 달러 넘는 부동산을 24달러에 팔았으니까 이건 인디언이 실수한 거다. 굉장히 많이 조롱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네. 에피소드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는 봉류 효과를 감안하면 그 24달러가 결코 나쁜 딜이 아니었다는 거죠. 8% 연 8%로. 네.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봉류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이 에피소드, 특히나 인디언들이 메탈을 싸게 팔았다고 조롱받은 그 스토리를 사실 기존의 평을 좀 깨줬던 주인공은 이제 피터 린치였어요. 예. 네. 피터 린치가 다들 익숙하겠지만 미국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중에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아마도 한국의 주식 투자자 혹은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미국 최고의 투자를 손꼽으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터 린치를 첫 번째로 꼽을 겁니다. 예. 근데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전설로 떠날 월가 영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도입부에 나오는 스토리가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맨해튼 인디언들이 1620년에 24달러의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인디언들이 400년 가까이 조롱당했다는 겁니다. 예. 네, 경제관념이 없다고. 예. 하지만 자기의 관점에 봤을 때 그거 결코 나쁜 딜이 아니었다. 그 당시 24달러 지금까지 잘 관리했다면 1조 달러가 뭐야? 400조 달러가 넘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봉류 효과를 감안하면 그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채팅창에서는 지금 인디언들이 월급이 부족해서 그거 다 쓰느라고 그런 겁니다. 풍요로 누리지 못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 참으로. 재테크 이전에 월급을 높여야 된다. 네. 24달러를 연 8%로 굴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그 땅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동산이라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일화입니다. 예. 네. 예. 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부동산을 매수한 입장에서는 우량한 자산을 싸게 산 거고 예. 매도한 입장에서도 그걸 금융자산을 운용했다면 네.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인디언들이 금융자산을 잘 운영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었다 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의 정기 제목이 더 스노우볼입니다. 더 스노우볼이란 게 눈덩이를 굴리는 거니까 이것도 네. 역시도 봉류 효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워렌 버핏의 그 표현이 재밌죠. 나는 아주 일찍부터 눈덩이를 단단히 뭉친 뒤에 굴렸습니다. 만약에 10년 늦게 시작했더라면 지금의 내 자리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건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이 물론 많은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이 두 분은 사실 투자 역사에서 많은 그룹들, 많은 투자의 전설들 중에서도 약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두 분이거든요. 예. 피터 린치는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펀드 매니저로서 미국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던 전설로 남아있고 반면 워렌 버핏은 조금 다르게 기업 인수금융이나 혹은 상장사의 오너로서 가장 오랜 기간 더 봉류 효과를 누려왔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투자자 둘 다 자신의 저서에서 주는 메시지는 심플한 게 봉류 효과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에피소드 자체가 재밌어서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의 메시지는 결국은 봉류 효과가 결국 중요하다. 자신들에게 만약에 어떻게 그 정도의 거대한 부 혹은 거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묻는다면 결국 핵심은 봉류 효과였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버핏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투자 성과로 봉류 효과가 어느 정도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증명한 인물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예. 그러니까 봉류 효과라는 게 사실은 원래 처음 봉류 효과가 주목받았던 건 아인슈타인 그 원자가 아주 정확하지 않지만 아인슈타인이 금융시장의 봉류 효과야말로 세계 제8의 불가사이다라고 표현해서 주목받았다고 하지만 예. 그냥 약간 이론 혹은 전설 속의 이야기인 것 같고 금융의 역사상 버핏은 사실 이론상 봉류 효과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실제 투자 성과에서 봉류 효과를 증명해 보인 인물입니다. 아하.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예. 여기 데이터 보시면 이게 2019년 워렌 버핏의 주주선, 벅시 해스웨이 주주선에 나와 있는 실제 벅시 해스웨이 55년간의 주가 상승 폭인데 196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으로 20.3% 올라서 55년간 벅시 해스웨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27,440배의 수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연으로 20%가 나올 수 있을까? 야, 정말 진짜 대단하다. 연 20%가 사실 봉류라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벅시에서의 1965년도에 1억을 투자했더라면 예. 이게 2조 7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사실은 증명해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벅시에서는. 그래서 와. 실제로 뒷장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은 사실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고 뭐랄까 워렌 버핏의 얘기는 너무 전설적인 얘기고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까운 사례에서도 결국은 그런 봉류 효과가 그대로 증명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제가 실제로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 두 분의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한 분은 30대 후반에 강남에 건물을 매수하셨는데 그걸 최근에 2020년대가 돼서 60대 후반에 매각하신 분이 한 분 있으셨어요. 예. 고객분이. 근데 그분께 제가 여쭤보니까 건물을 보유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니까 대략 30년 조금 넘게 보유하셨다고 하고요. 예. 그 당시에 건물 매수한 가격은 토지 가격과 건물 올린 가격 다 합쳐서 한 12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한 시절이니까 강남의 건물 가격이 일반 아파트 가격 한 5배, 6배 정도 거래됐던 것 같고요. 네. 그걸 최근에 매각하셨는데 건물을 매각한 가격이 210억 원에 매각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강남 아파트 5개, 6개 가격이네요. 네, 그 정도 가격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고객분은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신 고객님이신데 이분 역시도 40대 중반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시고 예. 장기간 보유하시다가 30년 보유하다가 최근에 일부 매도하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의 케이스도 얘기를 들어보면 90년대 중반에 매수하셨고 그 당시에 매수하실 때는 10만 원 정도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예. 근데 그게 지금 50대 액면 분할했으니까 수정 주가 기준으로는 대략 2천 원 정도 매수하신 거고요. 예. 그걸 최근에 매도하신 가격이 7만 7천 원 정도 일부 매도하신 거니까 아유, 좀 더 갖고 계시지. 네. 최근에 올랐는데. 네. 7만 7천 원 나쁜 가격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영성 매니저님이 팔라고 조언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저 오히려 매수하라는 조언을 드렸지만 일부 매도하셨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리뷰해 보니까 강남의 건물 기준,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 가장 좋은 물건 기준으로 보면 보유기간 한 30년 정도라고 볼 때 투자 수익률은 대략 한 1,750%, 뭐 대략 한 1,50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걸 봉리로 사실 따져보면 한 연봉리 수익률 한 10%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 자산 중에 가장 우량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보유기간 30년 리뷰해보면 대략 한 35배 정도 연봉리 수익률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역산해보니까 대략 한 13%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더 좋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강남 빌딩보다. 맞습니다. 근데 저러니까 아파트 대신 주식이다는 아닙니다. 저 부동산은 강남 빌딩을 샀든 뭐 저 종로 빌딩을 샀든 비슷한데 대충 사도 대충 올랐는데 저거는 삼성전자 안 사고 삼성전기 같은 거 샀든가 뭐 다른 걸 샀으면 네. 지금 큰일인 겁니다. 흔적도 그러니까 없어졌지. 그러니까 그 리스크 감안하면 예. 잘 찍어야 20배인 주식과 대충 찍어도 15배인 부동산은 대충 찍어도 15배인 부동산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프로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은 어쨌든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우량한 자석은 좋은 선택지를 한 분들의 성과를 이제 와서 백데이팅 해보는 거니까 예. 지금에 왔을 땐 이 정도의 성과가 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겠죠.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을 때는 상당히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당시 3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강남의 건물들은 그 당시에 95년도에 이미 강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니까 예. 95년도로 돌아가도록 강남의 건물이나 강남의 아파트는 매력적인 자산이었던 것 같고 선택지가 사실 폭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사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몇천 개 주식 중에 딱 하나인 거니까 네.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95년도 당시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몇 위 정도였을까요? 주식시장에서. 95년에 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제가 알기로 20위권 안에 없어. 아, 그래요? 한 10위권 안에 12 없었던 정도 거. 하지 않았을까? 10위에 없었던 것 같아. 저도 잘 몰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확인해 보니까 95년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2위. 네. 그 당시에 보니까 잘했네 그때도 우등생이었네. 95년에. 95년도에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 1위가 한전이고요. 예. 한국전력. 2위가 삼성전자더라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가 한 7위권쯤에 있고 예. LG전자 한 5위권에 있고 전반적으로 사실 시가총액 10위 내의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봐도 알만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봤을 때 뭐 삼성전자를 딱 찍어내긴 쉽지 않았겠지만 백데이팅 해보면 95년도 기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다 나눠 샀다. 1위부터 네. 5위까지 2천만 원씩 나눠 샀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은 사실
부동산보다는 약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선택한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삼성전자의 케이스는 물론 3,800%로 굉장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예. 다른 종목을 골랐더라도 사실 대략 평균 2,000% 이상을 달성하기에 문제는 없었다. 정도 한전 결론이 KT를 분명히 샀을 텐데도요. 한국전력 그때 시가총액에 비하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꽤 커져 있습니다. 아, 너무 그 강남 부동산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어차피 난 둘 다 없으니까. 네. 그리고 더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95년도엔 사실 국내 주식만이 우리 투자의 대상이었는데 2024년 현재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전 세계 주식을 다 선택 가능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내 시장이 아닌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만약 자산 수익률을 역산해 보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은 당연히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났던 시기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지나고 나서 좋은 결과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결국은 한 가지 자산을 롱텀하게 보유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발생한 봉류 효과가 결국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자산이 만들어진 원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산을 찾아내는 건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롱텀하게 보유한 자산이 없다고 하면 이런 봉류 효과를 누릴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바꿔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예. 자산이 형성되는 사실 한 가지 자산 혹은 특정 자산들을 롱텀하게 보유하면서 그 자산 내에서 봉류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가치가 상승한 걸 누리지 않으면 일정 레벨 이상의 자산 형성이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산관리 시장에서 봉류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제가 그냥 와. 간단하게 이제 엑셀 표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3년 KB 부자 보고서 레포트 내용을 제가 보면 네.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자신의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만들어진 시기가 40대 초반 전후가 가장 많았다고들 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 30대는 직장 생활하다 바쁘고 자기 일에 뭐 만영이라고 발휘하러 굉장히 바빴을 거고 한 40대 정도가 되면 이제 여유가 생겨서 투자에 본격적인 좀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부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자산가들이 처음에 투자를 만들 때 시드머니로 만든 게 소득 내에서 지출한 여유 자금이었는데 그 여유 자금의 규모가 평균 한 연간 8천만 원 정도 내외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소득에서 지출을 다 빼고 나서 연간으로 한 달에 한 700만 원, 연간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걸로 시드머니를 만들어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보통 시드머니의 자금은 한 5억에서 8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부담 없게 한 1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40세에 1억 원을 만들었어요. 네, 여윳돈. 40살에 이제 내가 1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재테크를 시작할 텐데 사실 자산가가 되는 나이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강남권에서 제가 만나는 뭐 100억 혹은 200, 300억 이런 몇백억의 부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제가 만난 분들은 고령의 투자자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50대, 60대보다 70대, 80대 부의 크기가 거의 완성된 분이 더 많으셨거든요. 예. 당연히 대부분의 삶에서 자산 관리가 잘 된 분들은 부의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가 언제라고 물었을 때 내가 50대 때 가장 부자였어 보다는 지금. 70대 후반 80대 지금, 현재가 가장 그렇지,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40살의 직장인이 만약에 내가 현재 1억 정도를 재테크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은행 예금에 그냥 맡겨서 세후로 한 3% 정도의 수익을 향유한다고 하면 예. 7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는 2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30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봉류 효과가 잘 워킹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보통 이제 현재 시장에서 금융 상품을 통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 5% 정도 되고 국내 채권 기준으로 한 4, 5% 약간 리스크 있는 채권이나 기타 해외 채권으로 한 7% 낼 수 있다고 본다면 예. 40세 1억을 운용했을 때 70세가 되면 그게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조금 봉류 효과가 워킹하고 있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겠죠. 그러겠죠. 네. 예. 근데 제가 만났던 강남의 많은 자산가 분들은 거의 대부분 10% 초반의 수준으로 자산이 성장해온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연 매년 10%. 매년. 네, 연평균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연봉리 기준으로 1억을 운용했을 때 한 70세 정도 되면 1억 원이 30억 원 정도가 되는 수익률입니다. 차이 많이 나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에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70대, 80대 고령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이뤄냈나요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뭔가
뭐 연간으로 몇십억의 소득을 번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어떤 자산이 단기간에 10배 오르거나 그런 이벤트가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자산관리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그냥 보유하고 있었던 특히나 아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들이 연봉리 수준 10% 초반의 수익률이 장기간 유지됐던 게 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 나의 자산이 롱텀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늘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전략, 특히나 10% 초반의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자산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연 10% 이상을 하여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봐라.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또 30억 원으로 70세에 돈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대략 30년에 걸쳐서 12%의 수익률이 30년에 걸쳐서 대략 30배 정도가 만들어지는 자산 형성의 속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산 시장에 실제로 고객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특히나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은 꽤나 높습니다. 연간 목표 수익률을 아마 30% 이상 혹은 그 이상을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의 경험에서는 단기간에 아주 폭발적인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테이킹하는 방식보다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더라도 10% 초반의 적당한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사람이지. 예를 들면 빚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빚이 있어서 나는 월급을 받으면 뭐 빚을 자꾸 갚아요. 그건 최악의 선택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어쨌든 여유 자금이라는 게 생겨야 되잖아요. 여유 자금이 생겨야 그걸 뭘 투자하든 뭐 하든 해서 10%를 타겟팅이라도 해보지. 근데 여유 자금이 없이 내가 받으면 계속 빚을 갚아요. 그럼 최악의 선택입니까? 그건? 다소 조심스럽지만 사실 한국 시장 어떻게 성장해 왔냐면 지금까지는 자산 시장 내에서 아파트 가격이나 기타 부동산 자산들이 연간으로 10% 이상의 봉두로 성장해 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 가격이 12% 성장했잖아요. 예. 과거에는. 예. 그러면 그 레버리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고 부채를 갚은 거니까 부채를 갚았다고 표현하기보다 레버리지 써서 자산을 취득하고 그 빚을 갚은 거니까 예. 사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 내가 서울의 강남 혹은 좋은 요지의 아파트를 샀을 때 그 아파트의 연간 수익률이 10%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 자산을 취득하고 그걸 취득하기 위한 부채를 갚는 건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취득한 그 자산의 수익률이 나의 기대보다 낮다면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되는 그 자금을 투자할 여력보다 기대율이 더 낮은 선택지라면 롱텀하게 봤을 때는 불리한 선택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부채를 일으켜서 취득한 그 자산의 수익률이 그 의사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산의 수익률이.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산가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파악한 레포트나 KB 부자보고서나 이런 레포트 다양한 자료에서 얘기하는 건 자산가들일수록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레버리지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레버리지였던 게 중요한 거죠. 되돌아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30년 동안 연봉리 12%로 했더니 1억이 30억 됐다. 그 말인데 요새 한 30억짜리 하는 강남 아파트가 30년 전에 얼마였을까 생각해보면 대충 한 1, 2억 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 야, 1억이 30억 대 이 미라클이라고 생각하지만 30년 후에 30억의 가치는 지금의 1억 가치랑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야 뭐 저성장이고 저물가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로 그럼 물가 상승률 BT에서 물가 상승률의 뭐 2배?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목표에 적당한 겁니까? 사실은 1995년도에 제가 급여를 한번 봤거든요. 예. 1995년 급여를 보니까 그 당시가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100만 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느끼기에 대략 급여가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500만 원, 그렇죠. 400만 예. 500만 예. 원. 네. 예. 30년에 걸쳐서 급여 소득이 한 4-5배 정도 올라온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가 지표가 그 정도 레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강남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배의 자산 증식이 일어났고 주식 자산으로 성공적인 투자한 사람은 대략 20배에서 30배 정도의 자산 증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급여를 단순히 저축한 사람은 인플레에 노출됐겠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한 사람은 내가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 내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자산 가격의 상승에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것은 어떠한 전략이 최고의 수익률을 낼 건가, 아니면 뭐 어떠한 것이 뭔가 비법이 될 건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급여에서 지출을 남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가에 대한 퀘스천을 본질로 떠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인플레가 이제 4에서 5%로 올라간다고 하는 시대에 내가 급여에서 지출하고 남은 소득을 3, 4% 상품에 장기적으로 묶어 놓는다? 예. 제가 보기에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복리효과가 워킹하지 않고 롱텀에 봤을 때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반면에 만약에 내가 그 자산을 가지고 10% 초반 정도가 타겟팅되는 자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특히나 그 자산을 롱텀하게 보유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투자한 그 자금은 20년 후, 30년 후에 아까 이프로님 말씀처럼 물가 상승률 대비 어느 정도로 우월한 성과를 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 초반이라면 인플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격 증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지금은 만약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은행의 안전자산에 넣어놓는 선택지, 혹은 공격적인 수익을 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전략, 혹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익을 만족하면서 롱텀하게 보유하는 전략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요지는 적어도 현재의 자산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한 수익률 자산을 롱텀하게 보유하는 전략이 대부분의 전략보다는 우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알려주시는 거를 듣고 느낀 건 1억을 30억 만드는 그것도 필요한 건 장기적으로 30년간 보유하는 끈기이지 매년 엄청난 수익률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말씀하신 게 12%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지난 30년간 12%라고 하는 건 앞으로 30년간의 12%와는 좀 다른 수치였을 테니까 우리는 지금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대략 어느 정도 나는 수익률에 목표로 하고 또는 만족하고 그 대신 요거를 오래 갖고 가야지라고 전략을 짜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런데 미래의 물가나 이런 걸 모르니까 모르겠으나 대충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말씀하세요. 8%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의 대략 2배 느낌상 물가가 4% 5% 오른다 하니 한 10%는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실제로 자산관리 시장에서 고객분들이 어떤 자산을 운용하고자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숙제는 목표 수익률의 레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할 때 스탠다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만족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기준점이 될 텐데 그 기준점으로서 저는 12%가 꽤나 합리적인 수익률이고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7, 8%도 훌륭합니다는 뭐 어떤 분에게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이미 자산의 규모가 큰 분들에게는 꽤나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산관리 시장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만약 누군가가 내가 롱텀하게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장기간에 걸쳐 복리효과를 누려서 내가 노년에 그래도 은퇴 걱정 없이 아주 자산을 잘 운영하고 싶다는 분들의 기준 수익률은 10% 초반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꽤나 훌륭한 수익률이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렇다면 실제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받는 메시지는 그럼 문제는 연봉리 12%를 어떻게 달성한 거에 대한 고민이 그렇습니다. 생길 거잖아요. 네.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연봉이 12% 매년 10%대 초반을 달성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되돌아봐서 자산 시장으로 본다면 미국의 S&P 500 같은 지수가 과거의 40년 평균값이 연봉리 10%였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나의 자산의 대부분을 S&P 500 같은 지수 ETF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 자산을 S&P 500보다는 상대로 월등해 보이는 자산을 일부 편입했다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혹은 20년 전, 30년 전에 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할 만한 기업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에 나의 자산을 분산 투자했더라면 성공적이었으면 아마 10% 중반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을 테고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10% 초반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에 고민하는 건 과거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럼 뭘 투자해야 돼라는 고민에 대해서 제가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시점에 만약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복류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복류 효과의 키는 제가 느끼기에는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20년 혹은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려고 보유하고 있을 만한 자산이 있는가를 여쭤볼 것 같고요. 예. 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은 주택이겠죠, 그 자산이.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이 향후 20년, 30년간 연간으로 10% 정도의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국내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롱텀하게 자산을 보유하지만 수익률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필요하겠죠. 약간 더 높여야겠죠, 기대 수익률을. 예.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S&P 500 지수가 훌륭한 대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10% 초반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왔고 또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권 부동산 자산들이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본다면 S&P 500보다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과거 20년보다는 상대로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좀 더 우리에게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도의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미국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나 인공지능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후보군들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의 성장을 대표할 만한 산업들이 대표적인 예로 뭐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 같은 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이 그러한 자산들로 10% 초반을 누리면서 롱텀하게 보유하는 전략이 아마도 만약 자산 형성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20년도 네. 주식은 S&P 500, 뭐 또 하나 한다면 한국의 한국은 강남권 강남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말도 들었는데 미래는 모르죠. 어차피 모르는데 이게 이제 워렌 버핏도 혹시 내가 먼저 죽거든 아내한테 S&P 500 사라고 그랬다면서요. 인공지능이고 코인이고 절대 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동안 강남부동산 혹은 S&P 500은 왜 그렇게 올랐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20년에도 그게 작동하겠네? 아이고 작동 안 하겠네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는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하면 지나온 20년에 한국의 강남권 부동산 혹은 미국의 S&P 500이 왜 그 시장을 아웃퍼폼하면서 장기적인 그 복리 투자에 좋은 대안이 됐었는가? 그거를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아유 이제 앞으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도 되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자산 혹은 인플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내가 보유한 자산의 성장이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사실 강남 부동산 혹은 한국 부동산의 가격 상승 속도는 한국 총 경제 규모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가파르게 올라갔을 것이고 성장의 속도가 둔화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 성장 속도 당연히 둔화가 되겠죠. 결국 그러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식이었다 그게. 네. 그러면 되돌아봤을 때 한국이 과거의 20년 혹은 과거의 40년보다 앞으로의 40년간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은 매력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만약에 한국 전체의 총 경제 규모가 이제는 꽤나 많이 성장의 규모가 커졌고 이제는 그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예. 부동산의 가격 상승 속도가 아마 그 정도로 가파라지긴 조금 어렵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업이 포지셔닝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산업이 아니다라고 말한 건 그 성장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20% 육박하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 10% 초반 정도 성장한다면 꽤나 안정적이라고 부를 거고 예. 만약에 그 성장의 속도가 연간으로 한 자릿수에 조금 낮은 한 자릿수라면 성장이 두 단의 산업이라고 말할 텐데 결국 저는 자본을 두는 행위에 있어서도 그 기업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 속도가 성장 어느 산업이냐? 정도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재로 본다면 미국도 그러하고 한국도 그러하고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의 성장 속도는 전반적으로는 둔화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있지만 각 국가의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들의 성장 속도는 꼭 둔화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의 10년으로 본다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저장한 산업이 가장 가파른 성장과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었고요. 뭐 디바이스로 비유한다면 최근에 한 20년간은 모바일의 시대였습니다. 휴대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었죠. 그러면
휴대폰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 기업들은 주가 상승폭이 분명히 꽤나 가파르게 성장해 왔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10년간은 결국 우리의 포커싱은 산업으로 봤을 때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건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예. 그 산업의 성장을 따라갈 수 있는 대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네. 보편적으로 그냥 은행 예금에 둔다거나 지수를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유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장 산업. 네. 저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강남 부동산이 아웃퍼폼 했고 좋은 자산이었을까? 그 땅 파면 똑같이 흙 나오는 데고 뭐 마찬가지인데 누가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강남이 성장한 게 아니라 성장한 산업은 있었다.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뭐 썸띵 아더스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성장의 과실을 누린 사람들이 그냥 이걸 산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이 그것 따라간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성장 산업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강남도 안 오르겠죠. 그런데 앞으로 한국의 성장 산업은 코스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생명공학일 거야 라든가 뭐일 거야. 한국의 성장 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성장의 과실을 누린 사람들이 주거지로 선택하든 사무실로 선택하든 하는 강남 부동산은 똑같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성장 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강남 부동산을 사면 돼. 다만 한국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성장 산업이 없어 라고 한다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강남 부동산 아니면 현금이지 다른 거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극단적이네. 저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의견이긴 하지만 예. 사실 정확한 용어는 어차피 부의 크기가 증식된다면 분명히 자산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키는 강남의 부동산이 우월할 거다 보다는 우량한 자산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몰리게 될 테니 그게 부동산이 우량한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내에서 우량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예. 우량한 자산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가격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강남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량할지 혹은 그 외 새로운 지역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 우량자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걸 우량한 부동산은 한국 전체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량한 부동산 자산 수요가 지속되면서 과거 같은 가격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면 저는 일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량한 부동산 자산이 강남일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고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아니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 2%의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의 지인의 이야기. 지인의 내 얘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 게 10%의 연수익률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러니까 성장이 쫙 일어나던 시기에는 사실은 그게 강남 부동산이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대충 묻어놓으면 근데 그 성장의 과실에 따라서 쭉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만 미리 해놓으면 그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복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성장이 좀 둔화돼요. 그럼 연 10%의 수익률을 내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과연 그게 될 것이냐. 이리 갔다가 저리 갈아탔다가 부동산으로도 갔다가 뭐 주식으로 갔다가 뭐 배터리로도 갔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나를 묻어놓고 정말 좋은 우량자산이야 묻어놓고 나는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 이게 얘가 이렇게 크게 컸어. 이런 시대가 과연 앞으로도 될 것이냐. 그런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견에 저는 완전히 공감하고 틀린 얘기인데 틀렸다고 해주시죠. 왜? 제가 보기엔 다 틀린 얘기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자산을 만들어낼 만한 기회의 관역이 예전보다 더 커졌냐 작아졌냐고 하면 예전보다 관역은 분명히 작아졌습니다. 네, 작아졌고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게 부의 극단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른 자산과 퀄리티가 낮은 자산 사이에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건 사실 한국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주요 지역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보면 이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자면 과거보다 관역은 더 줄어들었지만 그러면 관역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10% 초반의 달성률을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느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정보가 더 개방됐고 자산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지금은 예. 예를 들어서 서울 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자산을 사실 원하면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이야말로 투자나 재테크 혹은 자산에 대한 이해도 지식 수준만 있다면 과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충분히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향해야 되는 수익률이 뭔가 가상화폐나 아주 공격적인 자산들로 내가 연간 1000%, 연간 예. 800% 이런 거 없어도 나의 수익률이 연간으로 10% 초반에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면 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자산 형성하기엔 결코 나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의 자산이 40대 초반에 투자한 1억의 자산이 70대 초반에 30억 정도가 되는 자산 증식 속도라면 예. 충분한 속도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포커싱 해야 되는 건 내가 폭발적인 수익률을 얻거나 리스크 테이크를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수익률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당한 수익률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히 자산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저에게 자산관리사는 저에게 12%, 10% 초반에 그렇게 말처럼 쉬워라고 반문한다면 예. 실제로 지난 10여년 제가 모셨던 고객분들이 자산 평균 증인 속도는 10% 초반보다 빠른 분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의 영역이나 실제 자산관리 시장의 10% 초반은 예. 달성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월급이 높아야 너 부자가 된다. 두 번째 공부 안 하면 너 안 된다. 너 월급은 공부해라. 그러면 높아야 되고 1번 월급이 높아야 되고 2번 공부해야 된다. 공부만 하면 수익률이 된다. 네. 야, 역시 최파구님, 여러분, 최파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희가 잘 끌어내서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S&P 500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알겠어, 인공지능이 잘 나갈 거야. 뭐 좀 이따 보면 다시 원전이 잘 나갈 수도 있고 수소가 잘 나갈 수도 있고 있겠지. S&P 500은 그때 잘 나가는 거를 담는 거야. 그래. 잘 나간다면 S&P 500에 그래. 가는 거야. 예. 그걸 왜 미리 가서 그걸 그렇게 그 길목을 찾고 있니? 그러다 틀리면 어떡하려고?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S&P 500이야. 그리고 강남 부동산의 얘기를 그분이 똑같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강북 부동산이 좋았는데 강남 부동산으로 1등을 한 걸로 보고 부동산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어떠한 부동산을 더 좋은 부동산으로 만들고 이 부동산은 나쁜 부동산으로 만들려면 진짜 예전처럼 총칼 들고 강북에 있는 학교 다 강남으로 내려가 이 새끼들 이렇게 해서 아예 강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1970년대가 마지막이다. 다시 그런 시대가 어떻게 오겠니? 그런 시대가 안 오는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키워놓은 선진국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갖고 와봐. 그거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강남 아파트 갖고 있어. 라고 하는데 되게 설득력 있게 예전에 들리더라고요. 좋은 게 지금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와 부동산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옮길래야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 이거는 되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라고.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으면 경기에 넘어가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S&P 500도 이 얘기는 되게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500을 사. 그냥 제일 좋은 500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시대에. 그거 아닙니까? 네. 일견 공감되고 예.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견만 공감돼. 제 지인들이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과거 역사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자산관리 시장에서 실제 고객분들과 돈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실제 투자를 해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40년 평균값이 대략 10% 정도에 수렴하고 있었고 최근 10년간으로 본다면 그보다는 조금 높았던 게 대략 12%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의 10년간은 그 전의 시기와 뭐가 달라냐면 금리가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대로 조금 더 풍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한 5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0% 정도인데 금리가 낮은 구간이 되면 한 12% 정도를 보여준 자산이라고 자산의 특징이 이미 설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간의 미국이 과거의 기업들이 성장의 속도보다 전반적으로 500개 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앞으로의 20년간 10%보다 높은 수익률보다는 10% 미만의 수익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8, 9% 수익률에 만족하는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S&P가? 네, 7, 8% 정도에 만족하지만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테고 예. 만약에 어떤 자산가가 나는 6% 7% 만족하지 못하고 난 10% 이상을 원해라고 한다면 해봐야 S&P 되는 거죠? 500이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보다는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약간 더 높다고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대상 자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강남의 부동산 역시 아까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구간에서 연간 수익률을 10% 초반을 훌륭히 달성해온 자산이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의 수익률이 그 정도 수익률 유지할 정도가 저는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걸 저는 조금 그렇겠죠. 강하게 확신한 편이라는 거죠. 그걸 그거보단 초과 수익하지 못하다. 조금 낮을 거다. 지금보다는 네. 여전히 좋은 자산이지만 맞습니다. 야. 과거와 같은 수익률만큼 계속 나오겠느냐. 또 최파가님 의견으로 옮겨갔어요? 예, 그럼요. 참, 사람이 참. 야, 근데 그럴듯하네. 최파고님이란다. 예. 근데 수익률이 높다는 건 리스크도 같이 높은 거라서 그렇죠. 10%보다 15%가 좋으면 좋죠. 20%가 더 좋고요. 근데 그러려면 뭐 요즘 같으면 코인인데 그게 반드시 가능한 예상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죠. 목표 수익률 10%인 게 목표 수익률 8%인 것보다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리스크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S&P 500 같은 거는 너무 목표 수익률이 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만큼 더 리스크도 적다는 뜻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파고님이 더 이제 무게를 두시는 인공지능이나 한국의 성장 산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10을 넘을 수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리스크도 같이 클 텐데 요게 리스크는 똑같고 S&P랑 똑같고 업사이드만 높다면 당연히 글로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프로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고 아마도 경제학이나 혹은 경제 현상이나 그런 이론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아마도 이 프로님께서 저보다 더 해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이제 실제 자산 관리하고 투자를 네. 하고 있는 업을 네. 하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는 아마도 월가 기준 혹은 글로벌력의 자산 관리 시장 혹은 투자 시장에서 오피니언에다가 현재로 보면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이 있고요. 미국의 예. 이제 오크데이 캐피탈의 이제 오너시고 또 저희 3프로 인터뷰했던 위대한 투자 중에 한 명이시죠. 예. 또 미국 최고의 헤지펀드 오너인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의 책에 프린스플이라고 원칙이라는 책이 있고 그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책 모두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산의 리스크와 수익률이 비례할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가 더 클 거다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 관점에 있어서도.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을 추구하려면 리스크가 무조건 더 커지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자산 배분을 통해서 리스크는 낮추면서 수익률은 더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 혹은 자산을 취득하는 투자 결정 시점에 따라서도 리스크는 현저히 낮은데 기대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높은 환경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지금의 목표 수익률은 조금 낮으니까 목표 수익률을 약간 더 높여야 돼요라는 말을 어떤 분이 나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 싫어요. 나 리스크를 더 늘리기 싫어요가 받아들이면 여기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자산 관리나 투자 시장에서 나의 스탠다드가 된 기준 수익률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에 대한 학습률을 조금 더 높이고 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리스크는 낮추면서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이는 선택지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죠.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접근한다거나 예. 아니면 나보다 더 높은 레벨의 투자 지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자를 만난다거나 예. 아니면 투자 의사 결정에서 타이밍을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의사 결정의 전략을 조금 더 세련된 전략, 예를 들면 매우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매우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이런 전략들이 그 기본값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의 영역에서는 100명의 투자자가 100명이 다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한다면 썸으로 보면 아마도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초과 수익이 안 나오죠. 예. 리스크와 네, 수익률이 비례한 똑같죠. 것처럼 예. 보일 수 있겠지만 예. 실제 자산 시장에서 의사결정하는 우리들은 각자가 다른 의사결정과 각자가 다른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초보적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작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이론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걸 해주시는 분이 바로 최파원이- 최영석 선생님. 아무나 못한다 이게.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아무한, 알아서 해주시면 안 아무한테나 됩니까? 맡기니까 리스크가 크면 수익률도 높고 그러지. 내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다 망한다. 그렇지. 나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하는 거다. 야, 수익률 높다고 리스크도 같이 커지는 거면 그 누가 못하냐? 그래서 그래서 최홍석이다.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노력이나 시도나 학습으로 극복될 그렇지. 수 있으니 그렇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 질문은 다 틀렸네요. 근데 다 왜 틀렸지, 다 틀렸지. 근데 왜 이프로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라고? 이프로님이 학식이 높고 그냥 뒤에 얘기를 위한 그냥 앞에 그러니까 그거 그거 듣다 뭐지? 보니까 네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한번 해봐. 이거 이프로 많이 하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떤 건지 알겠어요. 복리 효과. 네. 부자들은 복리 효과를 생각한다. 근데 선생님 지금은 누가 물어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이라고 찍어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2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으면 인공지능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때는 친환경 전기차니 뭐 이런 얘기 그렇지. 했었겠죠. 예. 조금 더 그 전에 가면 무슨 소리야 스마트폰이지 이 사람아. 그 전에 가면 인터넷이 앞으로 30년은 인터넷의 시대가 될 겁니다. 라는 거에 다들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오고 나면 그때가 핫한 산업인 건 맞는데 롱텀으로는 다 틀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때마다 이렇게 갈아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S&P 500이지 인공지능도 지금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동의하지만 예.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은 굉장히 그거는 인정. AI가 최소한 2년 뭐 더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AI가 장기적으로 보유할지 말지는 2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묻어둔다. 좀 불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반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좀 길게 얘기해 줘도 됩니다. 짧게 예. 말씀드리면 네. 저도 그런 걸 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투자의 대상을 IT 섹터라고 많이 정해야 하거든요. 인터넷 네. 테크놀로지. 하지만 실제로 본다면 결국은 지난 투자의 역사 혹은 지난 성장의 역사는 컴퓨터의 역사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후반에 퍼스널 컴퓨터가 개발되고 90년대 중반에 우리 각 가정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온 시기가 됐죠. 뭐 386, 486, 586 시대를 지나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는 네. 계속 컴퓨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네. 그 컴퓨터가 형태가 변해온 거죠. 예.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에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우리가 각 가정에 한 대씩 컴퓨터가 있었던 시기고 이제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그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라는 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결국 작아진 컴퓨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앞으로 30년간 컴퓨터를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Yes. 분명히 사용할 겁니다. Exactly. 예. 그러면 Absolutely.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거 역시도 Definitely. 앞으로의 10년간 변화된 컴퓨터에 투자하면 되는 건데 그 컴퓨터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야. 자율주행차 혹은 로봇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그 디바이스와 그 디바이스를 구동시키는 OS 투자하는 방식은 아주 롱텀하게 유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도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그때도 초등학교에서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고 윈도우 95. 예, 근데 그 윈도우가 95년도에 전 세계에 보급됐는데 지금까지도 윈도우의 오너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도 그러네.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해 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아마도 우리가 컴퓨터를 대신할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게 XR 기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될 건데, 그 디바이스, 아마도 그 개수 10억 개, 20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될 건데, 그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주인이 누군지만 판단한다면, 그 기업은 아마 저희 생각에는 S&P 500보다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의 테마는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20년 동안 최파고님한테 투자하면 안 됩니까? 20년 동안?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도 그 결론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아. 그러나 봐요, 여러분. 2%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네. 결국 이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아까 9시 10분 지금 18분인데 네. 9시 2분쯤에 오늘도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의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 잘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얘기 나오겠습니까? 2%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같기도 하고 뭐 어거지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예의 바르신 최파고님도 내 저놈은 내 홍분형을 내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예. 리스크와 수익률이 꼭 비례한다는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 일부러 던진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2% 덕분에 먹고 사는 겁니다. 최파고님이 나오시는 뭐 여러 네. 영상이 있을 수 있으나 예.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음.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 자산관리사인 저 혹은 뭐 많은 실제 부자들 만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예.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자산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뭘 투자하면 되냐 그런 질문을 하지만 뭘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번 바뀌거든요. 매 순간 바뀌고 그렇죠, 자산이 그렇죠. 계속 움직이고 예, 있으니까. 예. 근데 롱텀하게 그냥 본다면 결국은 지난번의 이야기와 이번 이야기가 동일할 텐데요. 나의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투자 여력이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투자 여력을 가지고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보더라도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한 자산들을 찾아내고 그 자산들을 투자한 다음에 20년, 30년 롱텀하게 보유하는 전략이 대부분의 많은 노력들보다는 더 유효한 노력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산관리 시장에서 실무자로서 일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부지런히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량한 자산을 고르고 그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투자 전략보다는 훨씬 더 낮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걸 꼭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네. 최영석 매니저님은 마이크로소프트를 2000년 초에 샀다면 그 사이에 그 말도 안 되게 헤매는 그 주가의 길을 아시잖아요. 그 구간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짜 바보야. 엔비디아도 1년 반 전에는 고점 대비 60% 떨어졌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견딜 수 견디어야 있습니까? 할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자산관리 시장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처음에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외부에서 바라보기엔 주식시장이 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수익이 났다가도 변동에 의해서 그게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결국 기업의 성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10% 올랐다가 10%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은 20% 올라갔다가 30%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롱텀하게 추세로 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렇죠. 우량한 자산들은.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처음부터 고점에 투자했다면 고점에 저점으로 간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괴롭겠지만 내가 만약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저점 언저리에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변동성이 사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 자산이 3년 후 5년을 지났는데 오히려 역배열로 변동성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그럼 변동성이 아니라 그 자산이 성장하지 않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산 보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산을 좋은 자산을 산 다음에 장기 보유하라는 전략의 전제 조건은 좋은 자산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자산은 외부의 생각한 것처럼 변동성에 의해서 기존의 차익이 변동성에 다 증발되지 않습니다. 저점은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매수 시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싸게 사야 적정한 된다. 가격에 사야 된다. 싸게 사자. 네. 그러나 변동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해라. 야. 그러면 그러네. 처분해야 될 시점은 내가 생각했던 이 산업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꺾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뭐 저점이나 관계없이 처분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공부고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인사이트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완전 그거라니까요. 지난번 시간은 월급을 일단 많이 벌어라. 그래. 그렇고 오늘은 공부를 해라. 공부가 매우 중요해. 공부가 곧 리스크를 낮추는 거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이고 불평등한 시장에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공부를 뭐 인공지능 산업에 장기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굳이 뭐 종목을 선택한다면 엔비디아, 뭐 스팀, 뭐 네. 그럴까요? 아니면 가격적으로 너무 비싼 영역에 있는 자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 자산을 더 권해드리고 싶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일수록 그런 점에 보면
인공지능 산업 내에서도 사실 과거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안 받는 영역이 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 주식 자산 가격들도 과거의 10년간 평균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PBR 기준했던 PER 기준했던 보통 예. 이익 대비 어느 정도의 멀티플로 평가받는가가 이게 비싼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럼 과거 멀티플 기준에서 너무 비싼 자산은 저는 좀 권해드리기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과거 평균값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자산 중에 좋은 퀄리티 자산들을 사모으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성과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아니다. 좋은 회사지만 좋은 주식인지는 잘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너희들이 찾아봐야지. 나는 뭔가 또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이제 반성만 그만하고 좀 뭐 좀 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 반성만 할 거예요? 예, 미래에스 네. 최영석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